노유진의 100분 토크. 노유진판 응답하라 1970 응칠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희가 비정치 카페만 제작하고 설 특집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PD가 갑자기 절대 안 된다, 설날인 월요일 분명히 팟빵 게시판에 에피소드 올려달라는 난리가 난다면서요. 저희 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요즘은 그 일부 참을성 없는 청취자들께서 월요일 밤마다 게시판 순위 시위까지 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맘 먹고 설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비정치 카페 1부는 제작했으니까 다시 이제 정치 카페로 돌아가서요. 오랜만에 정의당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참 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 졸제 갑자기 3당에서 4당으로 밀린 것도 서러운데, 지금 제1야당이 분열되는 바람에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지율마저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시겠죠? 심상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2월 4일이다, 그죠? 우리 지금 그쵸? 오늘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월요일 날 오늘이 녹음을 못 하고 입춘입니다. 입춘. 예. 입춘 대기일 날입니다. 정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노 대표님 좀 이적생이잖아요. 그 전에는 뭐 LG, 두산, 지금 NC로 갈아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 때문에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아, 예, 롯데도 아니 좋아하고. 며칠 내려갔다 오시더니 얼굴이 벌써 새카맣게 예. 타셨어요. 오늘 와서 아침에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저를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예. 노란 넥타이도 하나 받았습니다. 노란 넥타이가 아니고 벨트를 선물했어요. 근데 가죽 벨트. 오늘 그 선대위원장 첫 일성이 영남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처음 보는 어른한테도 반말을 해서 걱정이에요.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자꾸 못된 말만 써요. 우리 애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하네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어예절 동화책 모두 행복해 시리즈. 아이의 언어 예절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해결 방법. 모두 행복해 동화책 시리즈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세요. 뿡뿡 방귀병에 걸렸어요. 멍멍 강아지로 변했어요. 우리 아이 언어 예절은 모두 행복해 시리즈로 배워보세요. 도서출판 쉼.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정의당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죠. 위기 상황인데요. 뭐 당의 총력을 다해서 선거법 투쟁을 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비례대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20석 얻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변함없나요? 제가 이제 대표되고 나서 이번 총선은 정의당으로서는 최대 성과에서 최소까지 네. 가장 이렇게 시나리오를 탄력성이 큰 선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우리 정의당이 노력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에 최대 목표도 가능하다, 교섭단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법 문제인데, 선거법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기준으로 한 석이 주는 양당이 비공식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더민주가 계속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미 합의된 지 좀 꽤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렵죠.
예. 우리한테는 뭐 한석이 그 천금과도 같은 것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선거법 개정에 올인했는데 이제 결과는 그 개선하지 못했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개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의 현재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실상이 무엇이다. 그리고 또 이 상태로는 유권자의 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상당 정도 저는 공감을 이뤄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진보정당이 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김무성 대표는 저한테 뭐 중대 선거구제가 훨씬 더 보편적이지 않냐. 뭐 자기들도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번 20대 총선이 되면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국회를 연다고 하는데 오늘 선거제도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 소수 정당의 것을 더 뺏어다가 이제 승자 독식 구조를 더 강화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정의당 소식을 접하거든요. 정의당에서도 이제 트위터를 좀 운영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저도 이제 RT를 좀 종종 하곤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제 뭐 예비내각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정의구현 정책단 또 새벽을 달린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도 개선이 되면 뭐 제일 좋은 목표를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도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지금 뭐 기존의 3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력성이 좀 꽤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귀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당이 원래 하려고 했던 제대로 그러니까 당다운 당을 만들려고 했던 저희의 노력, 저희의 정체성을 보다 또렷이하고 또 당다운 당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을 일관되게 잘 해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우리 당의 그 존재 이유를 단지 진보 정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의 능력을 갖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3년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정책 내용들도 이제 좀 채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진보 정치에 함께 기여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정책단을 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으로서 중요한 가치지만은 그동안에 기존 정부들이 그 소홀히 해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예비내각을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이 예비내각을 욕심을 제가 좀 크게 냈어요. 예. 그래서 정책 경쟁력도 있고 또 뭐 대중성도 있고 이런 에이스급들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도 긴장하고 야권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아마 정책단 출범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에이스급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정의당의 힘을 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은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주변 조건들 정리가 어려워서 그런 뭐 중책을 바로 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단 중심으로 해서 당의 정책을 2월 구정 이후부터 분야별로 쭉 그 전략을 세워나갈 예정이고요. 예비 내각 부분은 오히려 당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해온 분들 중에서 유능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각 분야별 정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3월 초순까지는 좀 최대한 구성을 해서 정책 부분은 유능한 정책단 플러스 예비내각 플러스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3월 초순까지는 제대로 채비를 갖출 생각입니다. 그럼 정의당에서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공천 비례대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준비 중이고 또 지역구에서는 어떤 분들이 준비 중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금 저희가 보고된 바로는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하겠다고 지금 하거나 할 예정인 분들이 71분으로 71명으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고가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좀 책임 있게 당의 승리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분들이나 그런 지역이나 또 그런 선거구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뭐 그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일단 이번 총선에서 그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 키워드는 이제 노동, 청년 그리고 호남입니다. 근데 노동은 이제 저희의 기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회찬 대표님을 창원으로 공천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은 확장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뭐 획기적인 지지를 단박에 우리가 끌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청년 공약 내고 성실하게 청년들을 호명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 당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호남 부분은 일종의 이제 방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진보 정당 지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수도권 플러스 호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당이 지금 이 4당 체제 직전까지 6%에서 한 10% 될 때 사실은 그때도 이미 호남 지지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호남 쪽에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진보 정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그런 지지자들은 최대한 복원을 해내야 당 지지율을 키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지금 제1야당 그다음에 뭐 또 제2 국민의당 이런 부분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호남에도 역시 진보 정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잠재적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을 최대한 어쨌든 결집시켜내는 것이 당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원칙에 두고 지금 후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좀 전에 호남에서 이제 진보 정당 지지가 많이 깎였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통합 진보당을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죠.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부분은 이제 진보 정당의 분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상흔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어떤 야권의 경쟁 구도에서 호남을 전략적인 타겟으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진보 정당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는 데가 거기고 그 상처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결집시켜내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례대표는 오늘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예비 후보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15일부터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정식 등록은 2월 28일까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월 초순에 이제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죠. 보통 유권자들이 제일 관심 가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의당과 관련해서 우선 뭐 노회찬 대표님 창원 성산구로 이제 입후보를 하기로 결정하신 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이미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심상정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전국 최소 득표차 당선이었잖아요. 몇 표 이겼었어요? 180표. 최소는 아니고
더 적게 차는 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그렇구나.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최소예요. 제가 이거. 최소 예. 표차예요. 나는 뭐 역대로 보면 한 9표로 네, 그 재밌는 게 이제 그때가 그 역대로 지난번에는 재외 국민 투표함을 여러 가지 엎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게 마지막 투표함 2개에서 엎었는데 마지막 투표함 하나는 그 동네 투표함이고 하나는 제외 부재자 투표가 섞여 있는 투표함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몇십 표 지고 있다가 마지막 투표함 2개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제외 부재자, 해외 부재자가 섞여 있는 투표함도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전들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까봐야 아는 거죠. 뭐 지금 그랬는데 그 마지막 투표함 2개를 다 이겨서 이제 그 역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인터뷰 요청이 상하이 중국 상하이 상하이 신문 우리 교포들이 운영하는 그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특별히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직전에 2010년도에 미국에 그 한 4개월 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한 7개 지역 그 대학 순회 강연을 했는데 이제 말이 대학 순회 강연이지 순회 강연회 할 때 보면 우리 그 교포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그게 있었고 또 중국도 상해도 제가 몇 차례 가서 교민들하고 만났는데 표밭을 갈아셨구만. 아니 그땐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땀에 그 뿌린 만큼 거두리라. 정의는 부정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아주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상해 교민 초청으로 강연을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심상정 후보를 찍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상해 어떤 교민단체에서도 아주 리더를 맡고 있는 분인데 그 안에서는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주소지가 바로 덕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난번 총선에 심상정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 강조하면서 그분이 이제 교민들에게 해외 부재자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지난 총선 때 이제 나가셔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선거구에서 전국 최소득표 차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현역으로 4년간 활동을 하셨으니까 지역도 열심히 하시고 좀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여쭤볼 건데 그 동네 뭐 더민주 지역위원장이 플랜카드를 이제 야권연대 없다 이런 거 붙이고 뭐 이러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 나온 김에 안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치 카페도 해외 청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청취자분들이 투표권 가진 분들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주변 분들을 안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투표소는 어딘지는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팟빵에 이제 올라 있는 팟캐스트 중에 해외 팟캐스트 중에 그 해외 부문 1등 하는 그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LA Confidential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송두현이라는 분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정치 카페 출연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날짜 안 맞아가지고 못해서 제가 대신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뭘 하냐 하면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등록하러 한번 가야 되고 또 투표하러 한번 가야 되니까 2번을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신청은 인터넷으로 2월 13일까지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할 때는 가야 되는데. 그 가야가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까지 포함해가지고. 차로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 데 포함해서 가는데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 지금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2%밖에 투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720만 재외 국민 중에 약 200만 명 정도 유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한 2주일 전부터구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 국민 선거를 위한 데이터 센트럴 방송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뭐 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유권자 해외 유권자들이 여기 접속하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투표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심상정 후보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박빙 선거구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어렵게 조사해서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안내를 안 하고요. 이 LA 컨피덴셜이라는 이 사이트 이 팟캐스트 방송을 접속해 보시고요.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이게 들어보시면 어떤 분들이 투표할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투표소가 어디에 있고 이걸 찾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2월 13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급해요 지금. 그래서 꼭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LA 컨피덴셜 이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팟캐스트 방송 본인 포함해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유권자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일단 신청을 하세요. 투표는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아예 투표를 못하니까 그 점 좀 이제 안내 드리면서 이 꼭 좀 예. 찾아보시라. 이 채널 번호가 9384예요. 팟빵에. 예. 그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송도현님께 우리 제작진과 또 진행자들 또 우리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안내 방송했고요. 예. 심각파. 우리 이제 토크로 네. 넘어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에 돼요?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저 지역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뭐 언론에서 그래요. 당 대표인데 어디 뭐 전략 지역에 출마할 생각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험지에 험지에 출마할 생각 없냐 거기가 험지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가 다 험지잖아요. 제가 있는 덕양갑이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최대 험지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비중이 전국 선거구에 3위더라고.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안 그랬는데? 아니 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덕양갑에서 통하면 우리 정의당이 전국에 통한다. 그런 각오로 이번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뭐 이게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정의당 뭐 이번 총선에 희망이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그래서 최대 목표까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내부 목표 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특히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의 그 동참을 적극적으로 좀 끌어내고 또 청년들 부분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 선대본을 구성해서 지금 내부에 우리 청년 당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호남은 이제 호남 특별 당사를 세워서 진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그런 그 노력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그 탄력성은 갖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또 진보 정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유권자들께 좀 맹렬하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최대한 복원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권 연대를 최대한 좀 그 조정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지역구 후보들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당의 1대1 구도가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후보자들의 경우에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는 뭐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그 창원 그 성산구에 그 설 앞을 두고 이제 그 5일장 상담시장 5일장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일어서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지난번에 전화로 이제 아주 그 급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고민이 많았어요. 당에서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 원래 제 지역구였던 노원구의 출마,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광주 시당에서는 뭐 광산구에 출마하자. 또 작년부터 저 계속해서 이제 경남도당에서는 창원 출마를 요청을 했는데 여러 뭐 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으로서 한석을 서울에서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광주 갔을 때는 어찌 보면은 광주가 지금 야권의 맹주를 바꾸는 또는 야권의 어떤 여러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혁신하는 그런 어떤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당선이 된다면 한석을 정의당으로서 늘리는 것 이외에도 새누리당 또 한석을 좀 줄이는 의미가 있고 대개 이제 영남은 막대기만 꽂으면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하다시피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을 정당 투표로 찍은 사람은 5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표가 성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지금 의석의 87%를 새누리가 갖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 정권 교체라거나 또는 어떤 진보 민주 진영이 이렇게 우뚝 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창원에서는 바로 인근 지역의 김해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제도 꿈틀거리고 있고요. 또 성산만이 아니라 아마 다음 선거에는 그 성산구 옆에 의창구에서도 저는 진보 혹은 개혁 진영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영남 벨트가 그냥 추상적인 벨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부터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벨트가 될 것이고 새누리당이 무너진다면 영남에서부터 무너질 거다. 영남에서 무너져야 무너지는 또 거죠. 영남에서 무너져야 무너지는 그렇지. 거죠. 딴 데는 어차피 뭐 그렇지. 호남 같은 경우는 야권이고 야권이 어떻게 정신 차리냐의 문제인 것이라면은 그런 점에서 이 성산에서의 좀 싸움을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조금 첨언 아니 드리면 그 전에 그 어떤 지금 되게 궁금한 게 네. 거기 이제 지난번 출마했던 분도 있잖아요. 네.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예, 있습니다. 예 있고 또 지금 더민주의 후보도, 후보도 나와 있죠. 있고 예. 또 뭐 국민의당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 여러 후보들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 게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질문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더민주. 그분은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고 예, 창원시장 후보로 나섰던 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통합진보당 야권 단일 후보로 이렇게 됐지만 진보 후보의 분열 또 다른 노동당 후보도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패배했던 그 당선되지 못했던 또 후보가 한 분, 이분은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두 분이 출마 선언을 먼저 했고요. 근데 두 분 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창원은 야권연대의 어떤 전통이나 경험이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야권 분열로 인해서 패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더민주 후보도 그렇고 무소속 후보도 그렇고 야권연대를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두 분과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대중적으로는 구체적 방법과 뭐 이런 게 안 정해졌을 뿐이지 야권 단일 후보를 해서 새누리를 갖다가 내려앉히자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가 아무리 과거에 권영길 후보가 두 번 당선됐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1, 2% 차이로 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되나 제가 되나 10% 12%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대신 여기는 이기면은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이 되죠. 두 석이 되는 거죠. 새누리까지 빼앗아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 연대와 특히 정의당의 역할이 가장 그 빛날 수 있는 데가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남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나 다른 야권에서도 단독으로 이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때 정의당도 승리하고 또 야권 전체의 승리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새누리당 텃밭을 균열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큰 틀에서 난 이걸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세네 지역 정도 돼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경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앙 정치의 여러 구도 변화 때문에 이게 원래 우리가 조금 좀 총선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정의당의 원래 그 목표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의당의 강점을 최대한 야권 승리의 방향에서 잘 정치적으로 종합해내면 저는 뭐 큰 성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밑바닥에 특히 노동자 서민의 박근혜 정부 심판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야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노동자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가 더 설득력을 갖거나 최소한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야권연대 모범을 창출해서 영남 벨트를 야권의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우리 노회찬 후보가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은 심상정 대표가 제안하신 범야권 전략협의체 이게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총선 전체를 기획하자는 거잖아요. 야권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도를 안 나가는 좀 진도가 늦어지다 하더라도 성산구는 후보들 사이에 이미 합의가 있고 지역사회 합의가 있으니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바람직한 것은 더민주의 그 경남 도당에서 이미 그 한 열흘 전에 예. 이미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당에 그쪽 중앙당에다가 뭐 요구도 하면서 그래서 그 의지가 충만하고 창원 내부만이 아니라 김해든 거제든 다 이게 필요한 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영남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정말 모범적으로 서로의 어떤 좀 동반 성장하는 그리고 화학적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런 점에서 적벽대전에서 동남풍 불어가지고 제갈공명이 조조의 군사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동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남풍. 예, 이거의 진원지가 창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6년에 보면 창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후보가 되시더니 이거 뭐 지금 역시 뭐 유세하시는 것 좀 같습니다. 다르네. 이제 빨리 보내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셋이서 얘기를 더 해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나요? 네. 네. 바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역구로.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소장님, 수수께끼 안경을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정말인가? 당장 현미경으로 살펴보자고. 디자인과 품질은 명품 브랜드급인데 가격은 스파 브랜드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안경이 가능한 걸까요? 1mm 1g까지 계산된 디자인. 이건 기계로는 나오지 않는 디테일이야. 직영 공장을 운영해 가격과 품질 모두 잡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확실한 건 이건 우주급 안경이란 점이지. 이름이 뭐라고 했나? 스카노입니다. 복면 대신 선글라스 스카노. 스카노.co.kr로 접속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뭐 더민주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당이죠. 이들 사이의 이제 갈등,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것 역시 또 그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심상정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 사퇴하시기 전에 합의를 하셨잖아요. 전략 그 연대 합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당 투표 전략이 이제 이 사당 체제로 되면서 보다 진보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으로서 가장 책임 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을 대변함으로써 또 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때 야권 전체의 승리의 전망 속에서 정의당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핵심은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들을 위한 연대다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뭐
더민주를 지지하든 국민의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야권 지지자들의 그 공통의 열망이 있잖아요. 예. 우선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갖춰라. 그리고 정권 교체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살려라. 그러면 이런 그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의 요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제로 또 뭐 혁신 경쟁을 하든 미래 경쟁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그 제가 제안한 핵심. 예, 두 가지 요지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표랑 그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체제가 김종인 체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분은 그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썩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연대 대상이어야 할 가장 큰 대상이어야 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는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윤여준 씨도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김성식 씨도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우선 뭐 이 제안 자체가 단박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뭐 사실상 당대표를 맡아서 비상대권을 부여받은 셈인데 비상대권의 힘을 우선 뭐 스스로 대표로서 입지를 좀 분명히 하는데 일단은 주력하고자 하지 그래야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러 가겠다. 그랬을 때 창당 이후에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정 후에 양당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제안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제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략협의체 구성의 그 상을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시고 뭐 여러 지금 참배 일정 소화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문재인 대표하고 약속했으니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청을 아직 안 드렸고요. 이제 구정 시기 동안에 그 의견 교환도 좀 할 생각이고 그럼 구정 이후에 이 전략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식 방문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무슨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당 할지 야당 할지 그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분명히 해라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어제 뭐 엄청 온라인에서는 그 반응이 화끈했어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그런 거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아직 창당 일정이라든가 혹은 당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연대논의에 휘말리면 입지 잡기 어려우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아예 원래부터 그 생각이 없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의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 쪽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그 외의 분들 금배지를 달아야 될 분들 뭐 전정배 의원이나 또 뭐 그것을 김한길 위해서 의원이나, 들어가신 예.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나 또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김성식 그 선대위원인가요? 공식 지책이 네. 그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 했을 때도 우선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후보들 다 정해지고 나중에 가서 인위적인 그 야권 연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낡은 경험에 갇혀 있는 거죠. 제가 제안한 것은 그런 낡은 경험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열망의 그 그랜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책임 야당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들자 하는 제안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 그 충분히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좀 아직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때 지금 뭐 굳이 셈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지금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사실상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에서는 좀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예. 그게 이제 야권연대가 그야말로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그 이합 집산에 이제 불과하다 한다면 사실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때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뚜렷한 목표와 아울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을 교체했을 경우에 연합 정권을 구성한다라든지 또 그걸 위해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뭐 공동 공약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금 더 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하고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 쪽의 결속력을 좀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야권 연대나 이런 문제들을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솔직히 지금 생존 싸움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제3당의 포지션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제3세력으로서 일관성과 또 풍찬노숙하면서 이 길을 걸어온 정당은 이제 정의당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1야당의 기득권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당이고 또 뭐 제1야당의 실패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책임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된다.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도 그 국회 사무처에서 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국회에 있는 정의당의 사무실을 일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제3당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이제 방마저 쫓겨나나요? 사무실을 그 좀 주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저쪽 양당에서도 좀 공간을 내고 여기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직 그건 그냥 놔두라. 내가 이제 우리 그 원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건 제1야당이 나뉘어져서 나왔으니까. 그쪽 방을 나눠 제일 야당 사무실을 나눠 쓰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얘기보다. 그것이 부동산 중개소에 가가지고 물어봐야겠네요. 어느 게 법적으로 맞는지. 그래서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국민의당이 본인들의 중도 노선을 좀 또렷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제3당이 됐든 1.5당이 됐든 그런 비전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3 양당 체제 극복을 전면에 세울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다. 아니 근데 그 방문제가 네.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원내잖아요. 원내. 네. 국민의당의 원내가 17석인데 지금. 네네. 17석 전원이 다 2번 당에서 나온 의석이잖아요. 그럼 공간도 2번 당에서 쪽에서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제 또, 이 포지셔닝 게임으로 보더라도 지금 1번 당하고 2번 당 사이에 자리 잡은 거잖아요. 2번 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우에서 좌로 배열하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 이 순서니까 저 둘 사이에 끼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이쪽에 와서 공간을 자기들이 중도 좌파 정당 만드나? 이거는 부동산 상거래의 기본적인 관습법하고 안 맞아. 야, 이게 거의 지정하게 됐네, 진짜 지정.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총선에서 번호제를 없애자, 교순번제로 하자. 이 정도는 들고 나와야 좀 양심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 대표가 그 말씀하신 대로 니네 여당 할지 야당 할지, 또 하나 새로운 여당을 할지 아니면 야당을 할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재밌어요. 저는 이제 정의당 당원 입장이 아니라 그냥 비평가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2번 당은 더민주는 죽어라고 지금 1번 당 새누리를 때리고 있어요. 박근혜 청와대하고. 그럼 정의당은 거기다 돌 하나 보태서 이제 더 아프게 던져. 이쪽은. 근데 돌멩이가 작아가지고 표가 별로 안 나. 급소를 정확히 맞추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일단 큰 돌로 이렇게 던져야 이게 큰 데미지를 주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프기는 아픈데 이게 치명상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2번 당하고 4번 당은
정의당을 4번당이라고 하자고. 4번당은 한 방향으로 돌을 던지고 있어. 한쪽은 큰 돌, 한쪽은 작은 돌. 근데 큰 돌은 제대로 가서 안 맞고 작은 돌은 제대로 맞춰도 위력이 적어. 근데 지금 이 3번당을 이 하는 걸 보면 주로 이제 4번당은 신경을 안 쓰고 주로 2번당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1번을 공격하고 3번은 2번을 주로 공격하고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1번당 없어져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당은 2번당 없어져야 돼. 주로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당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여당을 할지 야당을 할지 밝히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원샷법이라고 경제활성화법을 처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원샷법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 상황에 온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게 절실하다.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의한다. 지지한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일본법을 베꼈는데 일본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그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이것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안정장치를 넣는데 일본 걸 베끼면서 그거는 확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만 하는 완샷이 아니라 이 완샷법이 되면 노동자들의 해고도 완샷에 되는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적절히 보완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더 민주당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걸 극렬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그 경제법 처리 안 해줘가지고 경제 어려워진다고 지금 온통 공격을 다 맞은 다음에 지금 아무런 어떤 설명도 없이 덜커덕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애당초 그 법안이 그렇게 독소적인 조항이 그 심각하지 않은 거면 처음부터 해주든가. 그렇지. 아니면 중요해서 버텼으면 뭐 원칙을 지키든가 해야 되는데 뭐 전후심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원래 그 이종걸 씨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대단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은 자기네들은 원샷법 지지한다는 거예요. 뭐 정당이 그런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야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원샷법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은 뭐냐.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원래 없어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그 양비론으로 반사이익만 기대는 건 약간 기회주의적인 행태 아니냐. 그거는 그 국민의당이 표방했던 새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견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찬성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뭐 야당하고 일치될 수도 있고 여당하고 일치될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말하자면은 그 양당 사이에서 합의했잖아. 그러니까 합의한 대로 해. 양당 사이에서 지금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 까는데 좀 조심스러우시네. 역시 현실 정치에 계신 분은 막 까기는 어려운가 봐. 아니 뭐 막 까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신들의 정책 이념이 있어서 거기서 뭐 찬반을 가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유를 말하라. 이유를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없이 뭐 입이 없어 선발이 없어 뭐가 없는데 얘기를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고 대결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그 기회주의적인 행태죠.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물론 우리 정책하고 다르더라도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견해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제 더 걱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노동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노동법도 저게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 손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또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입장을 정리했어요. 당론은 정해놓고. 그러면은 지금 정당 명부제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지금 양당 합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거지. 그냥. 어떤 입장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뭐 빨리 해야 되니까. 말 다르고 신칠 실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야권끼리 서로 협력도 하되 경쟁하자는 것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또렷이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느 입장이 옳은지 이것을 중심으로 야권의 주류를 그 형성해 가자는 건데 지금 뭐 펜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네. 이제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언론에 이렇게 미디어에서 다루는 걸 보면 야 이번 총선의 이슈가 뭐냐? 뭐 좀 정부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제 이렇게 의제를 일부러 막 엉터리 의제들을 종편 중심으로 해서 막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호응해서 새누리당 쪽에서 이런 야당 역사상 처음 있다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소리들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정권 심판론 갖고는 양이 안 찬다 그런 입장이에요. 맞아요. 예. 심판한다는 거는 그냥 좀 약간 분풀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입법권이 어느 정파에 가느냐를 둘러싼 선거 아니에요? 지금 총선이라는 게 어차피 청와대는 앞으로 2년 동안 못 건드리는 거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구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간접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심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권이 이 입법권을 장악해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 이 얘기를 그렇죠.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단순히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를 장악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 법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효과가 이렇게 날 거다.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지게 하겠다. 이거를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른바 대표법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이제 구정 지나면은 양당 대표들 만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제 뭐 아직 후보 공천도 안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지. 그 전에 민생 살리기 공동 공약 준비팀을 먼저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이고 이미 각 당이 발표하는 수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공통 분모가 있고 그 시급성을 가지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뭐 보수당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당까지 대통령 후보 공약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실천하느냐 결과로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힘을 모아서 야권의 다수 표를 주시면은 이 문제 이 5가지 정책은 또는 10가지 정책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할 수 없이 차별화된 정책을 네.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그 토론회를 통해서 또는 대표들이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이제 그 토대 위에 이제 후보 조정 방법도 논의를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만약에 정권을 달라고 하면 줘야겠다. 그렇지. 이런 마음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안한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이제 야권이 차지해서 민생 살리기 법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이라든가 어떤 서민 보호라든가 복지라든가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전선이 비로소 대선 그때 내려서 정권 거잖아요. 심판론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대선은 진짜 정권 심판이지. 지금 총선은 간접적으로 심판이고 입법권을 바꿔서 어떤 법을 만들 거냐 그게 공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렇죠. 심 대표가 지금 정의당 차원에든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야권 전체를 생각해서든 그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죠? 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권이 공동 공약을 해서 의회에서 하게 되면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맨 먼저고 후보 조정은 그다음 문제지. 그걸 하기 위해서 후보 조정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당이 계속 뭐 야권 연대 안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급속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진중권 교수 때문이야. 국민의당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우선이라는 전략상의 얘기라고 보고요. 그 김성식 선대위원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우선은 이제 자기 당 그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된다는 거고
정책연대 뭐 또 민생살리기 공동 뭐 실천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답을 이미 다 내놨어요. 근데 이런 걸 그래서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지지율이 계속 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한 전략협의체를 성사시키는 로드맵은 일단 이제 구정 직후에 양당 또는 뭐 또 양당이 아닌 제3의 야권 세력이 있다면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만나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민생 살리기 공조 거기에다가 뭐 저는 뭐 더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먼저 갖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당장 누리사업 같은 그다음에 거 어떻게 이제 할지 이런 거 내놔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냥 시간이 가서 뭐 3월 넘어서서 후보 조정 문제로만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에게 미심쩍은 그렇죠. 연대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서 제안에 응하는 대로 먼저 정책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이 계속 뭐 우선은 아직은 이러고 있으면 개문발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만 구정 발차라도 해야죠, 이후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설 지나면. 예,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좀 생존의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주로 그 뭐죠? 그 더민주를 때리고 더민주를 왜냐하면 말이 3당 전략을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 속셈은 자기들이 사실 제2당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저쪽을 무너뜨리고. 제1야당이 그렇죠. 되겠다는 그다음에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계속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언론을 보게 되면 진보 언론은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 스탠스를 갖고 있고 지금 종편부터 모든 보수 언론들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왜 내려가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아서 더민주한테 그 최대한 타격을 주고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차지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생존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생산적인 때 이분들의 관심이 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진짜 대통령이 되시려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힘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체성을 세우시고 충분한 어떤 그 50%를 넘길 수 있는 연합정치 능력이 나는 대통령 후보 능력의 제1번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여러 세력들을 밑에 거느릴 수 있어요. 그 점을 안 대표가 충분히 저는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 돼서 옆에 정당 무너뜨려서 제1야당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권 전체를 야권 플러스 알파까지도 최대한 모아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합정치 질서를 리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 솔직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내일 당장 설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야권 전략협의체를 소집해서 곧바로 이 총선 공동공약 10개 아니면 5개라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야권 연대라는 것은 정의당, 이게 진보 정당에게는 항상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리고 대한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또 더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그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불청객이었는데 제가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그 중심을 보다 또렷이 하면서도 야권 정치연합을 제안한 이유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지금 명분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새 정치가 제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정당 간의 협력과 경쟁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걸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저의 제안을 결코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꿈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뿐이고 자기들이 그 양당 체제의 새로운 쉽게 말하면 더민주를 제치고 자기들이 그 양당 체제 그 기득권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게 사실 속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진짜 그 국민의당이 오로지 권력 정치로만 치달을 는다면 총선까지 그것을 국민들이 그 인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위해서 정권 교체하자 이런 어떤 대승적 견지의 리더십이 아니라 단지 지금 야권 내에 권력 투쟁을 하는 권력 정치를 위해서 분당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확인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당은 결코 이번 총선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예. 심 대표 확신이 혹시요 들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 대화해 최근에 본 못 적? 만났는데 아니, 최근에 저는 언제고 간에 한 그 번이라도 따로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죠. 한 2년 전에. 뭐 이런 우리 정치 전반의 문제나 우리 역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해 본 거예요? 뭐 그렇게 충분히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 예. 예. 그 대화를 그래서 저는 충심으로 정말 그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야권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할 때 서로 상생하고 또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허심하게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이제 저는 제가 무슨 대표가 돼서는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치할 때. 근데 이제 누구 참모를 할 때는 좀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참모를 해서 뭐 좀 대통령도 당선시켜보고 이랬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안철수 의원 참모라면 내일 당장 국회 정론관에 가서 오늘 즉각적으로 점심시간에 2번, 3번, 4번 당 대표들 만나자. 그리고 이제 정책 책임자들 다 데리고 나와라. 거기서 오늘 그냥 원샷으로 그냥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 뭐 일주일간 진행해서 설 연휴 끝나기 전에 공동공약 선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후보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뭐 저분들은 지금 근데 그 참모들이 어떤 분들이 참모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 3명 더 확보해가지고 원내교섭 단체되는. 아니 그런 거는 안철수 씨에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지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있죠. 볼 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뭐 지금 뭐 다른 당 걱정할 계제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의 큰 전략이 아직은 정돈돼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정돈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내부의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총선 전략, 대선 전략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하는 점이 국민의당으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위기적 요인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지켜보겠지만은 적어도 본인들이 지금 표방한 양당 정치 극복을 통해서 정치 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지와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입장이나 행보는 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리더십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 안정을 찾고 있지만은 이제 비상대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총선 이후에도 계속 대표를 하실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니 이제 대선 때까지 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제 당내에 여러 그 주체들이 사실은 총선에 이기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더민주가 자기 자신들의 입장들을 다 절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민주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네. 그러면 이 김종인 체제가 합의 추대를 통해서 대선 때까지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 정당 혁신을 통한 리더십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좀 예측 불허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도 야권의 야당의 실패는 정당 그 자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정의당이 그 지금 이런 시기에 뭐 비상한 저희 그 뭐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우리 지지자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체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또 정당의 문법 질서를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좀 흔들림 없이 중심에 두어 갈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으로서의 책무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가장 부응하는 책임 야당으로서 저희 정의당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여당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강한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국민적인 열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한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연합 이 문제는 책임 있게 정성을 들여서 추진해 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역시 이제 우리는 민생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좀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떨어진 게 그 누리과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들 그리고 총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누리과정 문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정의당 입장이 좀 O냐 X냐 이렇게 거칠게 나온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투른 중재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3월이면 이제 터질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봐요. 해법 안보다도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교육감님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하고 그렇지 청와대가 빠지면 안 되지. 네. 청와대 빠지면 헛방이에요. 예, 돌아가면 그냥 바로 퇴짜 놓으니까. 바로 퇴짜를 놓으시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 네. 정치권하고 같이 테이블을 마련해서 거기서 해법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그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다양한 방안이 그럼요.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해법을 어떤 안으로 내기보다는 이 문제는 지금 시급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테이블을 거부하는 쪽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이 거부하면 범야권이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죠. 해법을 강구를 해야죠. 예. 또 해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행령 통치. 네. 그러니까 시행령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하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행령도 아니에요. 지침이야. 시행규칙 밑에 맞아요. 지침이야.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은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당은 일단은 이 쉬운 해고나 또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우선 먼저 한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사를 방문해서 사장님들을 다 만났는데 사장님들이 깊이 들여다보시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대기업 노조, 강성 노조, 규정 노조들을 견제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정의당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또 200만 원도 못 받는 1000만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놔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내놓으라고 하겠다. 근데 이번 지금 쉬운 해고 문제는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못 받는 1900만 봉급장애들의 문제다. 제가 그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위헌적 통치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우리가 힘없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은 첫째로는 우선 저희가 쉬운 해고 방지 센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그거는 며칠 전에 그리고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센터 출범하는 그 행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범하게 그런 접수를 받고 민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계속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2시에 노무사들이 집단 입당을 합니다. 집단 입당을 서둘러서 지금 하는 이유도 전방위적으로 노동권을 우리가 보호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대 노총이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이 노동권을 유린하는 이런 행태가 사실은 겉으로는 힘없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마구 찍어 누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정권이.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특히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쉬운 해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봉급 생활자들과 저희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런 그 불이익을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뭐 여러모로 좀 힘드신 가운데서도 그 정의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 우리 심상정 대표님 모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끝내기 전에 우리 저 노희진의 정치 카페가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공영 방송이잖아요. 네, 저는 정의당도 깝니다. 당 당 방송이 아니거든요. 여기 또 정의당 내 야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정의당 비주류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어요. 비주류가 특권이에요. 비주류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보세요, 새누리당에 그 김무성 대표 뭐 쪽도 못 쓰잖아요. 네? 비주류 거기가 비주류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주류하고 비주류가 실세지 어디나. 그 이제 정당의 문법이 잘 서려면은 이제 그 비주류가 실세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아니 그냥 대통령 꿈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대통령 꿈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려면 현재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넘어서 더 많은 유권자 집단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만약 뭐 안철수 의원 참모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방송에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당을 이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묶어 세우는데 신경을 쓸 일이 아니고 한때 국민의당을 지지했거나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 뭐 과거에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15%, 20%이 국민의당 지지자, 뭐 어떤 데서는 10% 미만도 나오던데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못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정치 노선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대권주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당 지지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충족하기 위해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본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봐요.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는 하고자 하는 바를 못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총선에서 받으려면 야권 연대를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주도가 잘 안 돼 지금. 그렇잖아요. 큰 당은 마음만 먹으면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작은 당은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 주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대표 개인도 그러하고 정의당이라는 이 정당도 그러하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또는 그 부분 시장이래 마켓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현재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습. 이런 것이 더 확고하게 보일 때 이번 설 연휴 밥상에서 정의당이 좀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의당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비주류로서 것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신속하고 네. 좀 분명한 그런 행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공이 오는 범위 속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공만 보지 말고 네. 관중석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인식들을 가지고 뭐 그 문제인식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속도나 방법에 있어서는 또 그 관중석에서 보는 거하고 또 실제 플레이어의 판단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뭐 당의 당원들이 이제 정의당에 대한 우리 당이 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은 다 갖고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급하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최선의 결과가 반드시 성과로 우리에게 그 쥐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험을 다 거친 후에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저는 대표로서 뭐 아까 속도 많이 타지만 사실 뭐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또는 그 추구하는 정치가 이번 총선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의 어떤 전망을 보다 좀 또렷이 하는 그런 결과들을 당내에서 공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막연한 어떤 뭐 진보 정당의 당위적인 어떤 전망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분명히 세워가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발전 전망, 그 로드맵을 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팍 깨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일종의 약간 나 어떨 때는 가면 무도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좀 그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템포보다 워낙에 통찰력이 있고 자, 그럼 모두가 가면을 벗을 날이 곧 올 것임을 믿으며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그거보다 한 템포 늦게 우리 간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은 방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방금 저 선수와 관중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총선을 맞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정의당의 대표로서 덕담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라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새해 인사로 덕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이나 정치인들 누구나 민생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민생 정치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경험하거나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 이제는 뭐 제1야당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당까지 뭐 정책도 같고 또 뭐 말도 같아지고 그러는데 따로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졌고 또 민생 정치에 대한 열망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의당이 더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야 될 이유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권력을 선용함으로써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이 그런 가치 중심의 정치를 지켜가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책임 있는 전략 또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그 점을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최선의 목표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것이 정의당의 발전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야권 지지자들께서 야권 전체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정의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지 뭐. 예. 지금 뭐 총선을 지금 7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70일 정도 앞두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마감하기 전에 이거 빠뜨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제작진한테 대추즙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야. 유수경님, 박선희님, 이민아님, 오현숙님. 전북 걸그룹. 전라북도 걸그룹. 날씨 추울 때 이게 받아가지고요. 당직자들하고 다 나눠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못 먹었는데. 대표는 딴 데서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유진의 정치카페 1부, 2부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